국기 1418년 8월 10일 조선의 임금이 바뀝니다.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태종은 상왕이 되고 그의 셋째 아들이자 세자였던 이도가 새 임금이 된 것이지요. 부친인 태종이 왕위를 받으라고 하자 세자였던 이도가 깜짝 놀라서 극구 사양하는 글을 올립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던 데다 그런 경우를 듣거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명을 거두지 않고 세자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왕위를 넘깁니다. 그렇게 임금이 된 세종은 하루 뒤에 주기교서를 반포합니다. 주기교서는 요즘의 대통령 취임연설문 같은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세종의 주기교서가 들어있는 기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교서는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대 임금들의 수고와 업적을 찬양한 다음에 자신이 보위에 오르게 된 경위, 국가 통치에 임하는 기본 입장, 사면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으로서의 포부를 밝히고 마칩니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교서를 반포하기를 하고 삼가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흥업을 초창하시고 부왕전하께서 큰 사업을 이어받으시어 쭉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까지가 조상의 수고와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9째 줄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째 줄까지가 자신이 보위에 오르게 된 경위를 설명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근자의 오랜 병환으로 말미암아 청정하시기에 갚으셔서 나에게 명하여 왕위를 계승케 하셨다. 몇 줄 내려가서 부왕을 상왕으로 높이고 모후를 대비로 높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국가 통치에 임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딱 2줄입니다. 일체의 제도는 모두 태조와 우리 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 할 것이며 아무런 변경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우 두루뭉술하고 싱겁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요즘의 대통령 취임연설에 의뢰 나오는 국정목표라든가 비전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대목을 처음 읽으면 내용이 시시하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종이 처했던 상황을 곰곰이 떠올려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교서를 폼나게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죠. 당시 세종이 처했던 상황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세자가 되어서 제왕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임금이 되었으니까요. 마탱을 대신하여 갑자기 세자가 되고 그로부터 2달 만에 아버지에게 등을 떠밀려서 느닷없이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 목표나 비전 같은 것을 고민하고 결정할 겨를이 없었던 거지요. 둘째는 잔뜩 준욱이 들어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부왕이 죽어서 그 뒤를 이은 것이 아니고 부왕이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위를 받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이 임금이 됨으로써 왕이 3명이나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당시 52살이던 아버지 이방원은 상왕이 되고 63살이었던 큰아버지는 노상왕이 되었으니까요. 큰아버지는 정종이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 임금이 된 세종이 어떻게 길을 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말만 임금이지 실권은 부친이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셋째는 모친에 대한 연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친은 훗날 원경왕으로 불리는 여흥민씨, 바로 그분이죠. 세종은 평소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효자 중에 효자였기에 모친에 대한 연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자를 바꿀 적에 모친은 임금이자 남편이던 태종에게 양녕대군의 큰아들을 새 세자로 앉히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이를 외면하고 셋째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은 것이죠. 넷째는 형님들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눈밖에 나서 세자 지위를 잃고 방황하는 맏형, 즉 양녕대군과 서열상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둘째 형님, 즉 효령대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울러서 맏형 양녕대군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세종은 임금이 되고 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갖춰놓은 법과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어떤 것도 고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선원과는 정반대로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창작과 발명을 무수히 남겼지요. 심지어는 새로운 문자를 짓기도 하였지요. 주기교서의 네 번째 내용은 사면령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덕을 베푼다는 뜻으로 범법자들을 대거 용서한 것이지요. 새 임금이 즉위하면서 사면령을 내리는 것은 일종의 관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종만 유독 즉위하면서 죄수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임금들도 즉위하면서 사면령을 내렸으니까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하지요.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사면령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례의 거행에 맞춰서 영락 16년 8월 초 10일 새벽 이전에 죄를 지은 자들을 모두 용서하노니. 영락은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영락제를 말합니다. 영락 16년은 서기 1418년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기준일이 하루 전인 8월 10일로 적힌 것은 전날 즉위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사면령의 앞부분은 사면에서 제외되는 죄수들을 열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사면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 대상을 보면 모반이나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 자식이나 손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때리거나 죽인 경우, 처나 첩으로서 남편을 죽인 경우,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경우, 독이나 주술을 써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리고 강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반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대역은 왕명을 거스리거나 임금을 죽이거나 혹은 종묘, 산릉, 궁궐 등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은 뱀, 두꺼비, 진해, 보고, 독초, 독버섯 등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 독성 물질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독살이라고 하지요. 주술은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어떤 술법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 질서가 분명해서 상하가 엄격히 구분되었던 왕조시대의 사면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삼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사면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공부 차원에서 600년 전에 세종이 내린 사면령을 분석해 보면 오늘날은 사면법이 따로 있지만 당시는 사면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둘째는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특별사면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정해서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범죄 유형을 정해서 죄를 용서하지만 당신은 사면령을 내리는 시점보다 앞에 저질러진 범죄를 모두 용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셋째는 사면에서 제외되는 죄수들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함께 보신 6경우에 해당하는 죄수들은 사면 혜택을 박탈한 것이죠. 사면에서 빼도록 한 6경우는 명나라 형법전인 대명률의 맨 앞에 나오는 명예편에 규정된 상사소불원이라고 하는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계질서를 중시했다는 뜻이겠지요. 상사소불원에서 앞부분의 상사는 일반 사면을 의미합니다. 중간의 소는 경우를 말합니다. 뒷부분의 불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소불원은 일반 사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경우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넷째는 위계질서를 거스른 자식, 노비, 부모 등을 엄하게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구타하거나 죽인 자들을 사면 대상에 뺐던 것은 존속폭행이나 존속살인 등을 가중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규정과 맥락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많은 수의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면령의 문맥을 보면 살인을 저질러 사형수가 되었더라도 상사소불원과 무관하면 일반 죄수처럼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옥에 갇혀있던 절도범들이 무더기로 풀려났을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은 강도만 제외하고 몰래 훔친 경우는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세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골자는 어질물 베풀어 정치가 잘 펼쳐지게 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초반부터 통치에 힘을 쏟고 종묘를 성심껏 받들면서 어질물 베풀어 훌륭한 정치가 행해지게 만들어서
선대의 업적이 더욱 빛나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것이지요. 세종이 만방에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어질물 베풀어 훌륭한 정치가 행해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굳은 결심이면서 백성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즉위교서의 마지막 대목은 어진 정치의 신호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원문을 가지고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원문이 있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인 발정. 이 말을 빼면 세종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네 글자입니다. 시인 발정이라는 말에서 시는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질다는 뜻이니까 시인은 어질물 베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의 발은 펼친다는 뜻이고 네 번째의 정은 정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즉위교서에서 시인 발정을 언급한 것은 어질물 베풀어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만방에 밝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종의 즉위교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